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에 또 학교 계속 나오다가 오랜만에 또 온라인 수업 찍으려니까 힘드네, 그지? 야, 선생님 지금 니네들 집에 돌아간 금요일 날 지금 20 며칠이야 오늘? 23일 금요일 3시 반에 혼자 남아가지고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야. 나 힘들어. 이게 열심히 듣자. 나 힘든데 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오늘 수업할 때는 어디냐면은 32페이지, 33페이지인데, 이게 챕터 3지. 일제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뺏겨가느냐, 나라 뺏겨가는 과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1905년 을사조약, 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뺏기고 일본의 나라 뺏기기 이제 나라를 완전 뺏기기 전초전 직전까지 가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얼마 겪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보통 나라가 없어진 건 1910년이야. 그래서 45년에 우리가 광복하잖아. 그래서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의 일제 식민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학자들은, 어느 교수님들은 우리 오늘 얘기할 이제 1905년 을사조약부터 이제 보호국이 되는 거거든. 일본의 보호국이. 그래서 을사조약부터를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들어간 거다 해가지고 일제 식민지배를 40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어쨌든 그만큼 이제 이 을사조약이라는 게 이 대한제국 우리가 이제 나라 뺏기는데 거의 그냥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말이야. 오케이?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또 버벅대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 32페이지, 33페이지에서 을사조약 이야기하기 전에 핵심 일본이 우리를 뺏어가는 핵심은 뭐냐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러시아하고 일본의 전쟁인데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지속됐던 전쟁이고 이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 북부 지방하고 만주 일대에서 벌어지던 전쟁이야. 그러니까 뭐 잠깐 그냥 지도를 치자면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본 이렇게 돼 있을 때 러시아와 일본의 상황이 어땠었냐 우리 계속 공부해오고 있었지만 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여기 이제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었고 이 아시아 쪽으로의 러시아의 접근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일본 입장에선 청일전쟁 이후에 자신들이 여기를 다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복병이었던 러시아의 침략에 사실은 상당히 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든가 뭐 을미사변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러시아 얘기를 했었잖아. 특히 조선에서도 지금 뭐 아간파천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러시아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있었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과정이었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 육군만 100만이야. 그 다음에 해군력도 상당히 강력했었고 땅이 워낙에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영국인데 영국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러시아한테 함부로 이렇게 사실 막 들이대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지. 그래서 이 이전에 보자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러시아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러시아는 이제 총나라를 압박하면서 이쪽 만주를 장악해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금 앞으로 추후에 조선과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사실은 그 이전에는 협상도 있고 좀 그랬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898년, 9년, 뭐 1900년 뭐 이런 언저리 해가지고는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뭐 협상의 분위기도 약간 좀 있었었다. 지금 외교 문서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 보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입장, 그러니까 조선에서 나라들이 바뀌었지. 대한제국의 입장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러시아와 일본이 둘이 비밀 협상을 통해서 만주는 뭐 러시아가 갖고 조선은 일본이 지배하기로 뭐 이런 식의 협상들. 뭐 좀 뒤에는 러시아가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우리나라 북부지방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부지방은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뭐 그 아래 남부는 뭐 일본이 지배하기로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밀 협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전해져. 지금 이제 외교 문서들 오픈된 거 보면.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떤 이제 진짜 대망신을 당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치가 워낙에 아시아 대륙의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언젠간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거지.
그지? 이때도 대한제국은 모르는 사이에 지네끼리 우리 나눠먹게 하고 막 이런 비밀 협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지? 한국인으로서.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일본이 조금 치고 나가게 되는 계기가 생겨. 이 일본이 러시아를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뭐냐면 제1차 영일동맹이라 그래서 이거 뭐 필기할 필요는 없어.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좀 자세히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1902년에 있었던 건데 일본이 누구하고 협상을 맺어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하고 협상을 맺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백을 확보를 하는 거야. 자기를 도와줄 강력한 우군을. 영국의 입장에서 당연하겠지. 누구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쪽으로 세력을 성장하는 걸 압박하기 위해서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한 거야. 일본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게 러시아의 접근을 막는데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영국이. 그래서 이제 영국의 지원을 심해 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넓혀가게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일본의 요구사항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 보니까 계속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가 1903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 1903년에 용안포 사건이라고 해서 러일 전쟁 조금 일어나는 배경 과정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용안포 사건이라고 해서 용안포가 어디냐면 요 아래 압록강 하구에 있는 작은 항구야. 근데 여기를 누가 가져가 버렸냐면 조선에게 말도 없이 그냥 러시아가 여기를 차지해버리고 여기를 자기네가 가져와서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다고.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도 용안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일본의 입장에서도 조선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육지든 바다든 여기 용안포 있는 지역이 핵심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러시아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용안포 사건으로 대립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1904년 2월 달에 일본이 전격적으로 어디를 공격하면서 러시아 육군에게 공격을 해버리면서 뭐가 벌어지게 된다.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러일 전쟁은 사실 일본 청일 전쟁은 선생님이 그 얘기했었지. 일본이 그냥 원사이드로 밀어붙여가지고 약 한 달 만에 그냥 청나라를 박살낸 사건인데 러일 전쟁은 아니야. 러일 전쟁은 일본의 입장에서 진짜 모두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정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졌으면 일본도 그냥 끝날 상황까지 몰렸었어. 러시아도 일본 무시했다가 전쟁 시작하고 나서 여기에다 완전 총동원으로 쏟아부었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싸운 끝에 일본이 완승을 거둔 건 아니고 일본이 조금 무쇠승 정도. 러시아를 완벽하게 밟은 건 아닌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에 계속 인원을 쏟아붓기 어렵다라고 느낄 만큼 이제 일본이 약간 승리를 앞서가게 되고 이제 인근에 있었던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들이 중재해가지고 둘 사이에 누가 이긴 걸로 일본이 이긴 걸로 결판을 내고 끝을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서 어디가 승리했다고 보고 일본이 승리했다고 보고 일본이 어디 가서 미국의 포츠머스라는 도시에 가서 미국 주재하에 누구하고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고 이제 승리를 선언하게 되지.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 핵심은 뭐냐면 조선과 만주에서의 권리, 특히 조선에서의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넘긴다? 일본한테 넘긴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제 조선을 장악하는데 전혀 적수가 없어지게 된 상황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서 1905년 9월 정도인가 그래 포츠머스 조약이 1905년 9월인가 뭐 하여튼 강력은 한데 하여튼 그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제 러시아까지 떨궈내고 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에 신경 쓸 나라가 전혀 없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조선을 그냥 대한제국을 그냥 놔둘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에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압박해서 고종을 압박해서 이제 조약을 강요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그 과정은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결국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게 되는데 결정타가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알겠니? 응. 야, 이 러일 전쟁에서 그냥 여담이지만 잠깐 하나 얘기하자면 러일 전쟁에서 이제 몇 가지 승부의 분수령이 있었는데 핵심은 일본 육군이 들어가서 만주에서 러시아 육군하고 엄청난 전투를 벌여. 러시아 육군이 32만, 일본 육군이 26만인가 동원이 돼가지고 여기서 건 50만의 신식 군대가 대규모 전투를 엄청나게 벌였었어.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지. 근데 해군력에서 일본이 압도해가지고 이쪽에 와 있었던 그 극동함대, 러시아의 극동함대를 서해안에서 일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박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속된 말로 화가 난 거지. 좀 알아듣기 좋은 표현은 그냥 빡이 친 거지, 빡이.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에서 러시아 해군이 넘버 1, 2 달리거든, 영국하고 함께. 그래서 유럽에 있던 러시아 해군을 끌어와. 발틱 함대라 그래서 발틱 바다, 그 바다 이름 있지.
발틱해에 있던 바다인데 그 발틱 함대가 유럽에서 어디까지 오는 거야?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여기까지 6개월인가 8개월인가를 항해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 들어온 발틱 함대를 이쪽 우리나라 동해안 인근 바다, 여기 스시마섬이 있는 그 대마도 있는 인근 바다와 동해안에서 영국, 일본 해군이 이 발틱 함대를 박살내면서 사실은 러일 전쟁에 전세가 완전 기울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발틱 함대를 이기는 모든 정보는 사실 다 누가 준 거야? 영국이 준 거야, 영국이. 영국이 그 사이에 있는 그 기찻길 러시아 함대가 오려면 중간에 서가지고 먹을 것도 싣고 저 기름도 싣고 해야 되잖아. 그 중간 기착지가 전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이게 다 영국 지배받는 곳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얘네들 비밀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어디에 넘겨서 일본에 전부 넘겨줘가지고 일본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사실 큰 공헌을 하지. 그래서 선생님 잠깐 얘기하려고 하면 이건 그냥 뭐라 그러냐 여담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 전투의 영웅이 누구냐면 선생님 이름이 뭐더라 도고 헤이아치로인가? 하여튼 이런 애가 있어. 도고 헤이아치로인가? 하여튼 그래. 도고 헤이아치로인가 그런 애가 이 전투의 영웅이야. 이 발틱 함대 박살내는데 전투 영웅이거든 얘가. 그래서 이 도고에게 이제 이 발틱 함대 승리 끝나고 나서 이제 외국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 같은 걸 한 거지. 그래서 막 도고에 이제 승리를 축하하고 그러다가 영국 기장가가 물어봤대. 도고 헤이아치로에게. 야, 너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영국의 넬슨 제독하고 비교해서 너의 능력을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넬슨이 영국 영웅이거든. 나폴레옹 박살내고 이랬던. 그 영국으로 치면 영국 이순신 장군이야.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영국의 넬슨 제독과 생각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도고 헤이아치로가 그 영국 기자한테 그건 나에 대한 무시 아니냐. 자기가 넬슨 제독은 자기하고 비길 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 넬슨을 저 아래로 본 거지. 자기가 더 어려움을 뚫고 승리를 거뒀는데 넬슨 제독은 그냥 이길 정도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확 해가지고 영국 기자애가 그러면 본인을 누구하고 비교해야지 급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도고가 자기를 비교할 만한 장군은 비빌 언덕도 안 되지만 누구밖에 없다. 옛날 임진왜란 때 조선의 장수였던 이순신 장군만이 자기가 존경할 만한 장수다. 비빌 게 아니고 자기 그분의 비빌 언덕도 안 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해군 제독, 해군 장수는 누구다. 이순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전 세계가 빨갛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터져 나오면서 이순신 장군이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장면이 기자가 기사화된 건 아니고 이 장면을 봤다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져가지고 이 얘기가 되게 떠돌거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되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설화가 있어. 그래서 요거 이제 러일 전쟁 얘기하면서 도고 헤이아치로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본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어떻게 돼? 러일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린 거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지금 32페이지 설명했고 33페이지 뭘로 넘어가서 보자. 을사조약을 한번 넘어가서 보자. 이거 지워도 되지? 야, 을사조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이 조선에게 갑자기 조약을 이렇게 맺었던 건 아니야. 요 언저리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일본이 대한제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몇 번에 걸친 조약을 맺었거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판이 을사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일단 얘네가 그 대한제국에 강요했던 조약이 제일 처음에 뭐가 있냐면 한일의정서라는 게 있어. 한일의정서. 이거는 러일 전쟁 시작하던 시점에 1904년 2월에 맺은 건데 일본이 대한제국은 전쟁이 시작하니까 중립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 우리 러시아 일본 편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일본이 군대 끌고 들어와가지고 뭔 소리냐 임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그래서 니네들 땅에 대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 내놔 해가지고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자기들 전쟁에 필요한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런 조약을 강제로 맺게 해가지고 그 조약을 체결하고 마음대로 가져다 쓴 거라 우리 땅을. 그래서 그때 그 가져다 썼던 땅 중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 거야? 그게 독도인 거지. 독도가 동해안의 가장 핵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위치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일본이 그 감시탑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쓰고 울릉도랑 독도랑 그러면서 이때 한일의정서로 독도를 지들 마음대로 가져간 스타트가 지금 근대사 독도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30페이지에 보면 그 설명들이야. 뭐 중간에 보면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였고 여러 분야의 외국인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 간섭을 하였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건 뭐를 맺었기 때문에? 한일의정서라는 걸 맺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이제 1905년 6월 정도쯤 되면 전쟁이 거의 누구의 승리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거니까 일본의 승리로 분위기가 거의 잡혀가는 그런 타이밍에 조선을 압박해가지고 조약을 개정을 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불러.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1차 협약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고문을 파견해서 고문 정신하겠다는 거야. 고문이 뭐냐면 야 이거 지지는 고문 이거 아니야. 고문이 뭐냐면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감시하는 그러니까 조언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지. 예전에 청나라가 조선에 내정 간섭할 때 고문 뭐 멜렌도르프, 마젠창 이런 애들 보내가지고 고문 정치했던 거 기억나나? 처음에 이모군란 진압하고 나서 그런 것처럼 일본도 대한제국에다가 누구를 파견하겠다는 거야. 지네 말 잘 듣는 지네 편이 고문을 파견해서 고종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 운영 못하게 장악하겠다는 거지. 고문을 파견해서. 그래서 초기에 이제 2명의 고문이 파견되는데 재정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메가타라는 일본 애야. 메가타. 일본 애야. 얘가 일본 애가 와가지고 대한제국의 돈 빼먹는 경제를 이제 수탈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 대한제국 마음대로 어느 나라랑 수교하고 외교 같은 거 못하게 하려고 스티븐슨이라는 미국 애를 외교 고문으로 파견해서 내정 장악을 딱 한 거야. 1905년 8월인가 그래. 8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 8월이다. 8월에 야 이거 날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느라 그러는 거야. 8월에 고문을 파견해서 이제 내정 장악을 완벽하게 해. 그리고 9월에 이제 승리를 선언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를 한 거야? 포츠모스 조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눈치 보고 말고 할 게 없잖아. 고문이고 뭐고. 그래서 이제 조선을 대한제국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려고 일본 정치인 중에 최고 거물, 일본 총리를 4번 지냈던 그 유명한 누구?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가지고 이제 조선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최종판으로 뭐를 강요하는 거야?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해서 체결하게 한 거지. 이 제2차 한일협약이 1905년 11월인가 맺어지는데 이 한일협약을 이게 을사년이라고 1905년 을사년이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무슨 조약이라고? 을사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인 거지. 핵심은 뭐야? 핵심은 대한제국에 뭐를 뺏어버리겠다. 외교권을. 야 외교권이라는 게 그 나라가 주권국가냐 아니냐의 핵심이잖아. 그렇잖아. 야 외교권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잖아. 그 어떤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친분관계를 맺을 수도 끊을 수도 없다면 그건 주권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이 제2차 한일협약의 핵심은 뭐냐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지배받는 나라라는 걸, 일본 제국을 통해서 지배받는 나라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거지. 대한제국과 무슨 일을 할 사람은 다 누구하고 해결해야 된다. 일본 제국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려고 한 거지. 이게 보호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보호국. 그러니까 식민지의 전 단계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보호국을 삼으려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다음 누구를 이제 고문 정치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지. 통감 파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통감이라는 애를 파견해서 대한제국의 내부 정치를 모두 다 누가 마음대로 하게끔, 고종은 허수아비고 통감이 마음대로 하게끔 하려고 했던 거지. 이게 핵심 내용이야. 제2차 한일협약에.
그러니까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그 초대 통감으로 누가 임명이 된 거야?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임명이 된 거지. 그래서 그 이토가 자기 마음대로 조선을 이제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거지. 이제 일본 천황이라고 불리는 애의 명령만 받아서. 그러니까 이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고종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뭐 다른 거는 뭐 땅 가져다 쓰겠다, 뭐 고문 파견하겠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뭐 두려워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건 나라를 먹겠다는 어떻게 보면 신호잖아.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고종이 끝까지 사인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고종이 사인 거부하니까 덕수궁 둘러싸고서 막 군사들이 대포를 막 덕수궁 인근 방향으로 막 쏘고 막 그랬었대. 위협하고.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얘네가 그거 사인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런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도 고종이 끝까지 사인을 안 했다는 거야. 이건 내가 왕이라도 사인할 수가 없어. 이건 자기 목을 거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왕이 거부하면 밑에 신하들에게 이름하는 걸로 알겠다 해가지고 내려가서, 그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장관이 8명 있었거든. 그 8명 장관을 압박했는데 3명, 뭐 한규설이 중심이 돼가지고 3명은 내 목숨을 나눠도 안 된다 해서 끝까지 거부한 거고, 그거를 야 이게 좋은 기회다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일본의 그 보호국으로 들어가자 하고 주동적으로 역할을 해서 사인했던 애들이 5명 있다는 거지. 그 장관 5명이. 그 5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 사인하는데 합의했던 그 5명을 우리가 뭐라고?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을사조약을 맺는데 협력했다 그래서. 가장 에이스가 누구야? 매일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 누구? 이완용. 근데 이완용뿐만이 아니야. 이완용만 나쁜 놈이 아니야. 이완용은 물론 나쁜 놈인데 이완용 포함해서 이 5명의 이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꼭 교과서에도 나오지. 을사오적 해가지고 이 5명의 이름 꼭 기억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 뭐 항상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라도 우리가 은혜는 못 갚아도 복수는 해야지. 이름을 나쁜 놈 이름 5명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수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완용, 그 다음 이근태,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5명이 을사오적이라고 불리고, 이 5명이 결국 사인을 해가지고 뭐가 맺어지게 된 거야? 제2차 한일협약, 우리가 얘기하는 을사조약이라는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조선은 외교권을 뺏기고 통감이 모든 걸 지배하면서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지. 이해되지? 답답한 이야기지. 이제 거의 조선은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말 이제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기억할 건 뭐냐면, 이걸 맺어지고 나서 뭐 이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일반 백성들이 그냥 받아들인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걸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뭐 기본적인 저항은 학생들은 파업해가지고 학교 등교 거부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문 닫아 걸어가지고 장사 거부하고, 이런 거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서 가장 대규모 저항은 사실 이제 의병운동이 일어난 건데, 이 의병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정도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하겠어요. 의병운동이 일어났던 건.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해보자고. 어떤 게 있었냐면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그 가장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환 선생이 민영환 선생이 2천만 동포에게 미안함을 고한다 뭐 그런 글을 써놓고, 나는 비록 죽지만 2천만 동포는 저항을 통해서 우리의 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유서를 써놓고 민영환 선생이 자결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 또 이거에 대해서 이 을사오적을 가만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적 암살단이 나철, 오기호 이 2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적 암살단이 결성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서 많이 이제 찾아다니는 작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졌다고 나오게 되는데, 사실 죽인 사람은 없어. 계속 기록이 발각돼가지고. 왜냐면 얘네가 경호가 워낙에 삼엄했어가지고 사실 성공은 좀 못한 그런 저희가 있지. 어쨌든 오적 암살단이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 또 대한청년 23살 먹었던 이재명이라는 청년이 누구를 죽일 뻔하다가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사실은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지. 대단한 청년이야. 이완용이 교회 천주교인가 간다는 소식을 알고 일요일날 교회가 앞에서 기다리고, 23살인가 먹은 청년이거든.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나오는 이완용을
칼로 진짜 3군데가 4군데를 찍었는데 이 와중에 간신히 살아가 도망가서 일본 헌병들, 일본 경찰 애들이 일본 군인 애들이 얘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막 총 쏘고 시가전 버리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막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처벌받는단 말이야. 그만큼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한 거지. 그다음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 1908년에 아까 그 1차 제1차 한일협정에서 외교고문으로 왔던 놈이 누구야? 미국인 스티븐슨이라 그랬지. 그 미국인 스티븐슨이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막 엄한 소리를 하고 신문에 하고 돌아다녀. 뭐 조선인들은 일본의 지배를 감사해야 한다는 둥, 뭐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뭐 발전할 수 있다는 둥, 막 이런 헛소리 막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미국에 유학가 있던 젊은 청년 둘이서 전명훈, 장인환 이 두 청년이 누구를 암살을 해버려. 스티븐슨을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 그 광장 있는 인근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지도도 있었던 거죠. 전명훈, 장인환의 스티븐슨 암살. 이건 미수지 이건. 이거는 암살 미수고 이거는 암살했어요. 스티븐슨이 총 맞고서 결국 이틀인가 있다 죽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성공했지.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지. 그래서 뭐 대규모 이제 을사 조약에 대한 저항들이 있었다는 기억하고 하이라이트. 최고 하이라이트는 1909년 10월에 우리 안중근 선생께서 그지? 중국 저 맨 꼭대기 하얼빈역에서 누구를 죽여버렸어? 그지? 어떻게 보면 을사조약의 악마. 이 일본 침략,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대한 침략의 최선봉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선생이 암살을 해버렸지. 사살을. 그지? 그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죽이고 나서 안중근 선생이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뜻깊지. 안중근 선생을 뭐 체포해가지고 그 러시아 경찰이 체포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넘기고 일본이 재판하면서 야 이거 너 뭐 테러리스트냐 이런 식으로 지랄하니까 안중근 선생이 뭐라 그랬어? 야 나를 왜 테러리스트 취급하냐? 난 전범이다. 나는 일본과 조선이 대한제국 전쟁 중인데 나는 대한제국의 의병장이다. 의병을 이끄는 의병장으로서 적군의 수계를 쏴서 죽였는데 왜 나를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느냐? 나는 정당한 전쟁 참여 군인이다. 군인에 걸맞는 상대국 장군에 걸맞는 대우를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절개를 보여주셨다고 안중근 선생님이 대단하신 거지. 일본 애들 그래가지고 안중근 선생의 이 업무가 지들도 두렵고 나중에 이곳이 성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재판하자마자 10월에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3월인가에 안중근 선생을 사형시키고 그 시신을 못 찾게 어디다 묻고 했는지를 전혀 비밀로 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누구 시신을 못 찾고 있어. 안중근 선생님의 시신을 못 찾고 있잖아. 가짜 묘만 만들어서 지금 서울의 효창공원에 안중근 선생님의 이제 묘가 있는데 실제 안중근 선생님의 유골은 아직도 못 찾고 있어. 그 위치를. 안타까운 일인 거지. 빨리 좀 모셔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독립된 나라의 이런 모습을 느끼실 수 있도록 빨리 우리 영토로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이 후손들에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대단한 거야. 이토 히로부미. 이 이토 히로부미가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일본의 왕실 무덤에 이 무덤이 왕실 무덤에 묻혀 있는데 왕실 무덤에 묻혀 있는 유일한 민간인이야. 왕실이 아닌 사람. 얘 한 명이야.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서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이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안다면 이 안중근 선생님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엄청난 결과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게 말이?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요 정도 얘기하면 이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거 얘기 안 할 뻔했다. 그리고 이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의 이야기 중에 항상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우리의 민족신문이라고 불렸던 황성신문에 장지연이라는 주필이 이 황성신문을 이제 발행을 하던 그분이었는데 발행하던 분이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글을 써서 이 조약의 슬픔을 만천하에 알리는 활동을 하셨었지. 뭐 야심한 밤 목놓아 울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이 조약 자체가 2천만 동 고야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다.
슬픔으로 목 나온다. 동포요 우리 이걸 뭐 벗어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인데 어쨌든 이게 사람들의 이제 분노를 끌어올리게 하는데 이제 도화선 역할을 했던 거예요. 도화선 역할.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황성신문에 실렸던 시라 강성대국 같은 경우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에 대한 이야기? 을사조약이 중심이 돼서 을사조약의 배경에 이제 러일 전쟁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러일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끌어왔고, 그다음에 을사조약이 어떤 내용으로 맺어졌는지 핵심은 두 가지라 그랬지.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통감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국민들이 이 을사조약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를 지금 정리해서 좀 이야기했어. 야, 을사조약은 모를 수가 없다. 공부하면, 그치?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을사조약 내용 꼭 인지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 어쨌든 을사조약 이후에 우리도 이 뺏긴 외교권이라든가 지금 뺏겨가고 있는 주권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거든. 그 이제 우리의 이제 주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 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지금 32페이지, 33페이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선생님 오랜만에 학교에서 수업하다 오랜만에 또 온라인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내용 여기 또 분량이 좀 많잖아. 약간 좀 딱딱하게 얘기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첫날이라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좀 부드럽게 좀 할게. 알겠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2주간 열심히 온라인에서 만나자. 오케이? 화이팅! 다음 시간에 보자.